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새로 맡으신 거죠? 예. 민주평통 일 끝나고. 예. 그 이제 임기가 2년인데 그 일 끝나고. 원래 이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한국에 많이 계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부정하시면서. 자, 한국통일협회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럼 회장님으로 제가. 네. 열병식, 심화 열병식. 이게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느냐, 어떤 무기가 나오느냐, 뭐 이런 전망들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작고 그랬죠? 예, 규모도 그러니까 시간이. 예. 당창건 작년 10월 달에 당창건 기념 열병식 때는 2시간 한 15분 이상 했어요. 열병식을. 예. 금년 1월 달에 그 당대회 끝나고 나서 할 때도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어저께 새벽이죠. 어저께 새벽에는 1시간 정도 했다. 그 다음에 기대와는 달리, 또 예상과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지만 연설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당 비서, 선전선동 담당 비서입니다. 리일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규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전략 무기 같은 건 일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조금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그렇죠. 것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불렀겠지.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것도 포함해서, 이 열병식도 굉장히 축소해서, 그리고 전략 무기도 없고, 직접 연설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한 거?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흐름으로 볼 때, 북한이 웬만큼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런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이 보일 때 무슨 전략 무기도 선보이고 건드리면 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북한식 전술이 있는데. 근데 그 전술로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바이든 정부가 워낙에 견고하게. 그야말로 북핵 문제에 관한 전략적 인내로 들어가는 것 같다. 더구나 이제 최근에 아프간 사태가 있어서 아프간 문제 때문에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핵 문제 우선순위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걸 북한도 읽어낸 겁니다.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겠죠. 그렇지. 미국이 별로 북한과 상대할 그럴 이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우리도 전략적 인내로 가자. 북한도? 북한도 김정은식 전략적 인내.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자. 근데 내부 단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회장님께서 이거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거나 이제 명명하신 거죠. 오늘 처음이지. 근데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북한식 전략적 인내. 그동안에 노동신문을 쭉 제가 봐왔는데 유난히 청년들의 소위 기강회의에 대해서 나분하는 기사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청년 기강회의. 그러니까 단결, 무슨 충성 이런 단어를 쓰지만 그 얘기는 충성심이 없다. 단결력이 약하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뒤집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 것이 지금 말하자면 사회 전체 기강회의로 지금 번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도 길어지고 문자도 안 들어오고 그렇지. 코로나 때문에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 나중에 사진도 잠깐 나올 것 같은데 방역복 입은 군인들 열병식이 등장했어요. 방역복을 입은 방역 중대 처음 봤는데 방역 중대가 나오는 걸 보면은 얼마나 코로나 심한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 일깨우면서 동시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도울 수 있으면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고. 대외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핵 문제를 가지고는 안 되겠고 미국으로부터의 백신 지원 같은 걸 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기대 같은 것이 거기에 이제 좀 스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북한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기강이 해이가 되고 있고
단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는 1심 단결이라는 말을 지금 뭐 연설에서 강조를 했는데 리루한이라고 하는 선전선동 비서가 인민들은 총을 잡은 사람은 총을 들고 노동자는 낫을 들고 아니 마치를 들고 농민은 그 낫을 들고 지식인은 붓을 들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5개년 경제 계획의 첫 해를 성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결의 대회 비슷하게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쭉 말씀하셨던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고 경제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교류도 안 되고 물자도 안 들어오고 그게 다 겹쳐서 내부적으로도 이 단속, 그 충성심과 평정심 또는 기강 단속을 할 필요가 생겼고 외부적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우리 코로나 방역 좀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논의만 하지 말고 빨리 해달라.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인도주의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코로나 방역 내지는 그 치료와 관련된 예방과 관련된 백신 같은 것을 좀 줄 수 있으면 빨리 좋겠다는 바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역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화이자 물량이 들어가면서 이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성킴 대북 특별대표가 와가지고 막연하게 무슨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오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럴 건 아니고 미국이 전체적으로. 꼭 북핵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그들이 누려왔던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내라 이거야. 회담장으로 끌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게 백신입니다. 백신을 주겠다는 얘기를 미국이 운을 띄우면 북한은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비공개 접촉이 됐건 공개 접촉이 됐건 나와서 미국과 대화를 시작할 거고. 근데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돼요. 지금 뭔가 하고 있겠죠. 글쎄 이제 하고 지난번에 내가 여기 이 뉴스 공장에 나와서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띄웠는데 바로 그날 거절당했지만 이제 그 대통령 주변의 외교안보 참모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이 북한 인구가 지금 2,500만인데 18세 미만 안 맞아도 된다고 칠 때 그저 한 2,000만 내지 1,800만 정도가 두 번씩 맞을 수 있는 4,000만 도수 이하를 줄 수 있다. 한 분이에요.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예비 후보 지금부터 미리 만나보죠. 원희룡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긴장되진 않으십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되죠. 어제 6명 후보들 국민 면접은 보셨어요? 일부 봤습니다. 다는 못 봤고요. 그러셨어요. 하이라이트는 다 보셨죠? 예. 이미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원희 의원님. 예. 경쟁자로 말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글쎄요. 저도 같이 면접을 보는 입장에서 누구누구가 어땠다고 얘기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나 잘할지 이제 긴장해서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시기에 홍준표 후보도 좀 편안하고 솔직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도 솔직하면서도 구체적인 솔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4년 전에 최저임금 10,000원 공약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솔직하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면접 받을 준비가 조금 덜 된 거 아닌가 싶었던 후보도 있어요? 굳이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요. 아무래도 최재형 후보께서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전혀 못 하셨잖아요. 예. 미니 원전, 소형 원전 어디 지을 거냐 하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다 이러시는 부분이라든지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하는데 뭐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고 답하셨잖아요. 예. 네.
최저임금은 헌법에다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철폐할 수 없는. 네. 예, 그런 또 감사원장 하셨는데 사법부 독립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전혀 이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셔가지고 그동안 뭐 많이 또 나아지셨겠지만 아직도 좀 많이 준비가 좀 덜 돼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은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원희룡 후보님이 이제 면접을 보셔야 되는데 어떤 점을 주력해서 어필할 생각이세요? 질문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인데 네. 뭘 어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나름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솔직하게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솔직한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미리 조금 요 조언을 드리자면은 솔직한 거 중요하고 역정 내시면 안 돼요. 역정 내시면 안 돼요. 이게 뭐든지 압박 면적이 들어올 때 저도 예전에 네. 우리 신입사원들 이렇게 심사해보고 이러면은 그럴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는가 요런 거를 보거든요. 자세를 보거든요. 자세를 본다. 그걸 봐. 예. 그래서 막 화가 나더라도 조금 왜 저런 질문을 해 화가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유연하게 대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질문한다고 뭐 좌파다 이렇게 몰아치고 분노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네. 아, 지금 홍준표 후보 디스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도 예, 묻는 사람의 그 표현이나 공격성 자체보다는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제가 응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고요. 자, 최근 원희룡 후보님 행보를 쭉 한번 제가 보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더 집중하는 모습들,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하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어떤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쭉 다녀보시면. 지원금이나 아니면 나중에 회복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자 분들께서는 그 이전에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벌어서 식구들을 먹이는 사람이다. 영업하게 해달라. 이게 가장 큽니다. 특히 가장 가슴을 치는 얘기는요. 네. 자영업자는 영업을 안 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본전인 게 아니라 이미 마이너스를 깔아놓고 시작한다. 고정비용 다 들어가잖아요. 임대료며 뭐 임금이며 그렇죠. 다 고정비용 들어가는데 영업을 못하면 그 마이너스를 회복할 길이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폐업하려고 해도 대출금 갚으라고 그럴까 봐 폐업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국이 고민하면서 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그 안을 제시하면 다 협조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어떤 손실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문을 계속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고, 정부가 그분들에 대한 보상도 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에 대한 5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5차 재난지원금, 보험금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 88% 국민에게 주는 걸로 정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왜 나는 거기 안에 못 드냐?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더 살기가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느냐? 이런 목소리가 막 터져 나오자 어제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 2% 국민은 더 주는 것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 즉 하위 90%까지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지원하는 걸로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준도 건강보험료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의 소득과 이게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건강보험 요인 때문에 받고 자기는 못 받고 이러다 보면 불만 가진 사람만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그 개인들에게 지원금 형태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실업자들 이렇게 해서 소득이 분명히 크게 줄어들고 생존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우선 두텁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지 전 국민을 상대로 뿌리겠다 그러면 이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져가지고 정치적으로 문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 상태의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쩌다가 한두 번은 쓸 수 있지만 툭 하면 그런 식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감당도 안 되고 효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개인에게 이렇게 주는 거 5차까지 가는 거 일단 반대하신다는 얘기고 일단 지금 주기로는 했잖아요. 주기로는 해서 네네. 맨 처음 80 줄여다가 88로 올린 거고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90까지 만약 올린다면 그건 반대세요? 정부가 이렇게 땜질식으로 불만이 올라오면 그러면 왜 95%는 안 줍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는 2%에 대해서 더 주자 말자인 논의 자체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꼬여진 거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해야 되고 앉아서 매일매일 지금 이 적자가 쌓여나가고 있는 자영업자들 경우에는 말이죠. 네. 지금 희망회복자금 지원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 제한한 것은 집합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소득이 매출이 줄어든 거를 입증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요새는 온라인 배달하다 보니까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들어서 적자인 경우에도 많아요. 스스로 내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이들이 민주노총처럼 조직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또 일반 국민들 왜 나는 재난금 지원금 안 주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이런 숫자만큼 이게 여론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살리는 거지. 지금 소득이 돈 주면 다 좋아하니까 왜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냐. 그런 불만의 목소리에 국정의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봤고 또 하나의 현안은 당내 현안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 당한 분위기 많이 뒤숭숭하죠, 원 의원님, 원 지사님. 네,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저희도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요. 이 문제는 시간 끈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깊이 멍이 들고 이 후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에 이것은 매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당사자들이 정권 교체와 당을 위해서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대로 그냥 가면 당 전체에 타격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국회에서 부르면 얼마든지 출석해서 해명을 하겠다. 빨리 불러달라.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국회가 우스운가 오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오는 곳이 아니다. 부르면 오셔라.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불러야 가는 거니까 저는 국회에서 과연 부르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이 안타까운 것이 이 당사자들이 기자회견을 할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당사자들이 정확히 해명들을 하고요. 이제 또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서 하는 부분들도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정말 내년 이 국정을 맡을 최적의 인물이 누군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게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예. 원희룡 의원님도 정치 경험이 워낙 오래시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보면은 깊이 있게 아마 시나리오들을 그려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안개 속에 있는 이 상황, 도대체 문서가 어떻게 흘러가서 8월에 4월 고발장과 같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인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선 제가 그 사실관계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을 제가 여력이 없고요. 저는 지금 오늘 면접 보러 가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시할 비전과 국정 운영의 플랜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이런 것은 정직과 투명성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하지 않고는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회의 이 돌발 변수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상황들이 요동을 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은 많이 듭니다. 예, 상황이 요동칠 수 있겠다. 기자회견 보면서 많이 답답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뭔가 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드세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죠. 알겠습니다. 네. 빨리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면 수사해라. 또 국회는 만약 지금 이제 원 의원님이 법사위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럴 때는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좀 갖고 불러야 되겠죠. 그냥 부르고 해서는 지금 최소한의 자료들이 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근거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폰에 대한 조사라든지 몇 가지 기본을 확인하고 해야지 지금처럼 의혹에 대한 공방만으로 진행돼 가지고는 서로 분노와 의혹만 높아가지 국민들의 중요한 것은 이걸 공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혹을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책임질 거 책임지고 만약 공작이 들어있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을 길게 끌면 야당에도 안 좋고 국가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해서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의결한 상태인데 여기서 내부 조사를 한다는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장이 돼서. 잘 될까요? 당도 자칫하면 휘말려 들어간다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당에서 손이 안 닿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기는 어렵겠죠. 그 일각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는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수사는 검찰에서 어차피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런 그 관계가 사실인지도 말 수 없지만 설사 그렇게 있다 한들 여기선 진실을 신속하게 규명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빨리라는 말을 한 10번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말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 국민 면접 잘 치르시고요. 네. 예,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였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시기도 하죠. 김영배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어제 저희가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이 사건이 윤석열 후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 소위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고발장을 검찰이 써서 고발을 사주했다라고 하는 거는 현직 검찰총장에 그 당시에 계시던 윤석열 후보의 바로 밑에 있는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 이런 이제 의혹이 보도가 된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증거가 바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이고요. 네. 이게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선거 과정에서 검찰 조직이 연루가 돼서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대단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책임 있게 내가 그 당시에 몰랐었지만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이런 태도가 저는
더 옳은 태도 같은데. 예. 근데 어제 저렇게 오히려 정면 부인하는 게 더 의혹을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윤희석 대변인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보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도의적 책임을 지는 전에서 대국민 사과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우선 대국민 사과를 하시겠다는 거는 아주 뭐 기본적으로는 옳은 말씀 같고요. 예. 그거와 별도로 이 법적 책임 문제는 이제 수사 과정을 이제 당연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바로 이제 검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이 아주 기본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요. 네.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아주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자리에 있는 분의 어떤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사실은 정치 사건이고 이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수사에 집중할 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깔려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진실 규명이고요. 네.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사위원회에서 일단 대검과 법무부가 합동감찰이라고 해서 빨리 밝히고 예. 필요한 부분은 이제 증거 같은 게 인멸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국회로 불러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뭐 겉으로 보기에는 당당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저는 굉장히 사실은 국민들 앞에 겁박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이시던데. 네. 이제 뭐 보채지 않으셔도 국회로는 뭐 당연히 국정감사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출석하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어제 보니까 정점식 의원하고 네. 이제 그 고발장을 썼다는 변호사,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던 그 변호사가 정점식 의원한테 전달받은 그 자료로 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도 사실은 당 자체가 관련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셈이고 장제원 의원이 어떤 인터뷰에서 밝히신 걸 보면 정점식 의원하고 그 윤석열 후보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저는 진실 규명에 응하는 것이 도리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실 규명에 응하는 게 도리라는 말씀은 검찰의 수사에 응하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어떤 피의 사실이나 이런 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이기도 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유력한 당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 여러 이제 관련자들이 수사에 응해야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이 당 조직 자체가 협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윤석열 후보의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국정조사를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네네. 국정조사 카드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건가요? 법사위에서 지난번에 이제 쭉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예. 만약에라도 현직 검찰의 고위 간부가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에 연루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예. 이것은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그 더 이상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때문에 국정조사와 수사는 어떻게 구분돼서 구획 정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보통은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국정조사를 병행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이 선거 과정에 검찰이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낱낱이 이런 이제 행정부 쪽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과 함께 확인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도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대로 국회법이나 이런 걸 보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에서 일단 빠지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워낙 이건 위중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 또
꼭 그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으로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 국민들께서 이제 바라보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여론조사 어제 나온 걸 보니까 이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응답이 6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58.7%가 찬성을 하고 반대가 20.3%로 해서 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던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압도적으로 이 부분은 국정조사에 준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활동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정조사의 주된 어떤 조사 내용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지금 정점식 의원에서 이제 그 조모 변호사로 이어지는 그 고발장 작성 경위가 주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두 라인이 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원래는 지금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그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이제 4월 3일과 4월 8일에 걸쳐서 네. 여러 자료들을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그 라인을 통해서 4월 8일에 전달됐던 게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고발장이거든요. 근데 그 양쪽 고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되는 바가 없었는데 그 중간에 지금 정점식 의원이 그 당시에 법률지원단장으로서 김웅 의원 쪽에서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했었는데 그 고리가 확인이 안 됐었는데 지금 정점식 의원이 말씀을 스스로도 하셨어요. 자기가 이제 그 당무감사실로 넘겼고 거기서 그 변호사에게 전달이 돼서 고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인데요. 이 두 라인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이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데 그쪽으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발언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전체적 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혹시라도 정점식 의원과 어떤 직접적인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었고요. 김영배 의원이 인터뷰 도중에 여론조사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의원이 언급한 조사는 RN서치가 MBN 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35명에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던진 데 대한 어떤 결과인데요. 찬성은 58.7%, 반대는 20.3%로 나왔고요.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점 전해드리고요. 이번에는 야당 법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께서는 그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당에서야 법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면은 뭐든지 국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모든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는데 네. 국정조사 추진한다면 국회법에 관계없이 또 추진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법에 관계없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건 국회법 요건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저희가 무슨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서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정신인데 예. 여론 늘 그 여당이 주장하듯이 여론이 이러면 우리도 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강하게 국회 그 규정에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면 또 저 야당 입장에서는 거기에 참여 안 할 방법이 없는 상태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서. 근데 한번 좀 솔직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 여당이 지금 엄포라고 보십니까? 정말로 실행을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여당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네. 자신들에게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대선 국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당이 보여주는 그 행보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기 이제 여당에서 하는 국정조사 이제 필요성 이야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만약에 정말로 그거를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당시 총장은 몰랐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점식 당시 법률지원단장이
이 고발장 초안 내용을 당무 감사실을 통해서 조모 변호사에게 전달이 됐는데 네. 이게 또 다른 루트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정점식 의원과 윤석열 후보는 친한 사이라고 여당 의원 스스로 이야기한 바도 있다. 이 두 가지 점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 먼저 첫 번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네, 손준성 의원이 네네. 줬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네네. 요 내용은 이제 뭐 일단 그 가정적이긴 한데요. 네. 손 검사가 뭐 그 김웅 검사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뭐 자료를 줬다. 그건 공식적인 그 손 검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뭐 윤 총장의 지시에서 했다. 이거를 인정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이유가 예. 그 정도 관계가 되려면은 예. 적어도 굉장히 아주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야당에서 많이 주장했듯이 문 대통령과 김경수의 관계처럼 뭐 드루킹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계나 또는 뭐 정치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손준성 검사는 윤석열 사단도 아니고 제가 이제 쭉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근무 인연은 2017년에 네. 중앙검사장 할 때 형사 7부장을 했던 관계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특수통이고 윤석열 총장은 특수통이고 손준성 검사는 형사 기획통입니다. 그러니까 예. 서로 인연이 전혀 그거밖에 없는 관계인데 네.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이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한다. 이거는 검사로서 상상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그 발령돼서 간 다음에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관계가 네. 그 자리에 왔을 때 윤석열 총장이 정말 내 사람이어서 이걸 좀 꼭 보내달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네. 뭐 밝혔듯이 그 당시에 그 김유철 그 당시 기획관이죠. 전임이죠, 전임. 예, 예. 전임이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한 1년은 근무해야 되지 않나, 통상 저희 인사 관행상. 예. 유임 요청을 했는데, 그, 김유철 전임을 그 원조지청으로 보내고, 손준성 그 검사를 정책관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윤석열 그 당시 총장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사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와서 그때 2월에 인사 왔는데 4월에 그런 일을 한다. 그럼 뭐 관계를 맺을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의원님 잠깐만요. 바로 네. 그 지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네. 이제 그로부터 그러니까 몇 달 뒤인 하반기 8월 인사 때 네. 그 손준성 그 수사정보 정책관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하니까 윤석열 당시 총장이 유임을 강력히 요청을 했다. 이 이야기를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한 바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 간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총장이 있는데 네. 총장의 참모가 되는 사람을 지금 6개월마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총장이 지휘권 행사를 아예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 인사해서 네. 총장 주변에 그 사람을 그 친정부 쪽 사람들로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6개월마다 또 혹시 다소 좀 그 근무를 중립적으로 하는 그 검사를 6개월 또 바꾼다. 그럼 예. 총장의 입장에서는 예. 뭐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유임을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이제 가정이지만 그러니까 설령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네.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그 보낸 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의 관리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종 책임자로서 네.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어제 윤석열 캠프 대변인도 도의적 책임은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이라면. 네. 네네. 뭐 모든 네. 대통령도 뭐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지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점식 의원 건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 정점식 의원은 그 4월 달에 그 첫째 이제 정점식 의원이 뭐 관계가 있느냐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정점식 의원이
그 선거를 위해서 지방에 가 있어 열심히 운동할 시기입니다. 그때가. 선거 막바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막바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정점식 의원한테 그런 연결을 한다는 의혹 자체는 일단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정점식 의원이 결국은 이제 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최강욱 의원을 고발하도록 했는데 당의 이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의원님, 근데 그 선거 막바지라고 하는 건 성립이 안 될 수 있는 게 지금 당이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건 그로부터 4개월 뒤인 8월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된 게 아까 그 말씀하신 것이 4월 8일 날 초안을 전달했을 때 정정식 의원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혹이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정정식 의원은 통영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려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고발과 관련된 그 연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제 정점식 의원 MBC 뉴스 보도를 기초로 질문을 드리면 정점식 의원은 이걸 그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그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점식 의원의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보좌관은 그러면 그걸 또 어디서 구했느냐가 당연히 궁금한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당 조직이 연결이 돼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첫째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발을 당의 이름으로 고발했습니다. 8월에. 그러면은 그 고발을 하는 건 법률자문위원장을 하던 정점식 의원이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이 관련됐다는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아니 입수 경로에서 이 전달 경로. 입수 경로는 저도 지금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정점식 의원의 말대로 보좌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면 아마 정점식 의원이 뭐 고발을 하려고 하니 자료를 준비해라. 그런 차원에서 말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좀 이제 지금 비어있는 칸이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만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